자, 2교시고요. 2교시는 교재를 갖다가 158쪽을 보셔야 돼요. 2교시 교재를 갖다가 보시면 158쪽에 채권법 총론 이렇게 돼 있어요. 채권은요, 계약을 갖다가 규정한 거죠. 계약. 채권은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계약과 상관이 없이 법 규정에 의한 법정 채권도 존재할 수 있고, 일정한 자격에 의한 가족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것도 청구권으로서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약은 채권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채권 총론이라고 하는 건 과연 뭐냐 이거죠? 채권 총론은요, 전형계약 15가지의 공통된 내용을 갖다가 전부 다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채권에 있어서 이 공통된 원칙이죠. 범위 민법 총칙보다 많습니다. 민법 총칙보다 많은데요. 여기서 딱 두 문제 나오는 거예요. 딱 두 문제. 그래서 민법에서 유일하게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요거 두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문제밖에 안 나오고 민법 총칙보다 많으니까요. 이건 과감하게 버리면 돼요. 그래서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이 저 강사가 저거 또 미쳤구나. 날로 먹으려고 하네. 그래서 중요한 걸 뽑아서 공부하는데요. 그거 다 지금 금년도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채권 총론 요것도 우리가 범위는 굉장히 많은데 뼈대를 잡고 나올 걸 갖다가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올 걸. 그래서 우리가 채권 총론은 총칙보다 많지만 우리가 나올 것만 위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요. 채권 총론이 뼈대가 어떻게 되는지 뼈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도 그걸 다 알아야지만 이건 내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예 버려버리면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한 사람하고 을이라고 한 사람이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생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계약이요. 매일같이 돈 주고 사는 매매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빌려 쓰게 되면 사용료 주는 임대차 계약이 있죠. 그러니까 매매하고 임대차는요 100% 나오는 거예요. 주로 많이 쓰는 계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때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원하는 계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159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제2절 채권의 종류 이렇게 돼 있죠. 채권의 종류, 이걸 채권의 목적 이렇게도 읽어요. 채권의 목적.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계약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계약의 목적. 그래서 채권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적. 이 목적은요, 크게 5가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특정물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물 채권이 있습니다. 특정물 채권이에요. 여기 특정물 이렇게 나오면 특정물은요, 교환해 줄 수 없는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교환해 줄 수 없는 물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가 있고 그다음에 건물이 있죠. 집 살게요. 건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에다 사고 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건물에다 넘겨받는 게 목적이지. 그 건물이 멸실이 됐다 그러면 목적물 인도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물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동차를 사겠습니다. 저 자동차 특정을 하게 되면 지구상에 그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소를 사겠습니다. 저 건물을 사겠습니다. 저 땅을 사겠습니다. 저 나무를 사겠습니다. 특별히 지정된 물건이고 교환을 못 해준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다른 걸로 바꿔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물건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있죠. 돈. 이걸 갖다가 금전채권 그래요. 금전채권. 그 다음에 돈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용대가로서 이자를 받는 게 있죠. 이자. 그 다음에 종류만 지정하는 물건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종류물 채권 그래요. 종류물 채권. 요 종류물 채권은요, 요거는 또 다른 말로 불특정물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특정물. 이건 교환이 가능한 겁니다.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자,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생산을 합니다. 아반떼도 있고 소나타도 있고 여러 가지 자동차가 있는데요. 하얀색 아반떼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산한 자동차는 여러 대가 있으니까 이때는 교환이 가능한 거죠. 교환이 가능하면 불특정물 채권 또는 종류물 채권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금년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선택채권입니다. 선택채권이라고 하는 건요, 2개 이상의 채권 급부 내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선택채권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대리점 사장님이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대리점 사장님이 있는데요. 을이라고 하는 요 고객들한테
대리점을 했다가 운영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돈을 했다가 많이 벌었어요. 고객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주년 기념 사은 행사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 대리점에서 물건을 했다가 구매하시면 당첨되신 분에 한해서 텔레비전 또는 냉장고를 드릴게요. 해가지고 당첨이 되시면 텔레비전 또는 냉장고를 갖다가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샀는데 하필이면 을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되면 이때 당첨된 사람한테는요 텔레비전을 주거나 냉장고를 갖다가 줄 수가 있죠. 그래서 2개 이상의 급부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걸 따르는 선택 채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사은 행사 기간 동안에 당첨이 되시면 당첨되신 분한테는 텔레비전 또는 냉장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첨이 되면 텔레비전 또는 냉장고는 누가 선택하는 게 원칙이냐 이거야. 대리점 사장님이 선택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면 당첨된 고객이 선택하는 게 원칙이에요? 대리점 사장님을 갖다가 텔레비전 냉장고 인도할 의무가 있으니까 채무자라고 부르고요. 이때 고객을 갖다가 가져갈 권리가 있으니까 채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점 사장님인 채무자가 선택하는 게 원칙이냐, 당첨된 고객인 채권자가 선택하는 게 원칙이냐, 이게 중요해요. 자,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선택한다, 채권자가 선택한다.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틀리면 등에서 땀 한번 나면 되는 거죠. 뭐 사우나도 안 갔는데. 그래서 채무자가 선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나온 거. 그래서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릴 때 사은 행사로서 요 기간 중에 물품을 갖다가 구입해가지고 당첨이 되시면 텔레비전 또는 냉장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 당신이 선택한 걸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시가 없죠. 그러니까 대리점 사장님인 채무자가 선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요, 광고를 할 때 그 사은 행사로서 당첨이 되시면 당첨되신 분의 선택에 따라서 냉장고 또는 텔레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채권자가 예외적으로 선택권을 갖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서 별도의 특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채무자인 요 사람이 선택권을 갖는 게 원칙이고 별도의 특약이 있으면 채권자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채권의 목적, 계약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채권이고 채권의 목적 내용은요. 특정물 인도를 갖다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종류물 인도를 목적으로 할 수 있고 돈을 갖다가 지급하는 걸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이자 지급을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개 가운데서 선택하는 걸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때 선택 채권에 있어서는 별도의 특약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선택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건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특정물 채권, 종류 채권, 금전 채권, 이자 채권, 선택 채권 요것만 우리 선생님들이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의 목적은 돈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교환 못하는 물건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교환해주는 물건을 갖다가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자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여러 개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다. 요걸 갖다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갖다가 맺었어요. 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대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을 갖다 체결하게 되면 이제 채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62쪽에 보면 제목에 보이죠? 제2장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때 계약 채권은 어떠한 효력을 갖느냐 이거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 내가 이 집 팔게요. 해가지고 을과 이렇게 거물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주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등기 서류 넘겨주기로 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으니까 매매 계약의 효력은 뭐죠? 돈 내놔, 대금 지급 청구. 그 다음에 돈 줬으니까 권리 내놔, 권리 이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계약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의 효력은요, 계약대로 해줘라고 하는 청구력이 있는 거예요. 청구력.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162쪽에 채권의 기본적 효력이 이렇게 나오죠. 계약에 있어서 기본적 효력은요. 계약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대로 해줘. 계약대로 해줘. 이게 뭐예요? 돈 내놔, 대금 지급 청구.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러면 이때 요 매수인이 알았어요. 돈 줄게. 해가지고 돈 줬어요. 돈을 갖다 주게 되면 얘가 이행을 한 거죠. 이행을 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은 돈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죠. 이걸 급부보유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급부보유력. 그래서 해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 그러면 받을 수 있으니까 급부보유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해주세요.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이게 바로
계약에 있어서의 기본적 효력입니다. 기본적 효력이요. 근데요, 돈 내놔 그랬더니 돈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대로 안 이루어지죠. 그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계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채무 불이행이 존재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약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계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깨지는 거죠. 계약이 깨지는 걸 뭐라고 하느냐?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의 모습은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요 채무 불이행은요, 반드시 채무자에게 고의과실과 같은 귀책 사유가 있을 때에만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게 되고,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때,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이때는 채무 불이행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계약이 깨지는 거 네 가지가 있어요. 계약이 깨지는 거 네 가지는요, 제 날짜에 주지 못하는 게 바로 이행지체가 있고, 그 다음에요, 계약의 실현 자체를 때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덜 주는 게 있죠. 이걸 따 우리는 불완전 이행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요, 채권자가요, 제 날짜에 받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걸 따가 채권자 지체 또는 수령지체라는 말을 씁니다. 수령지체. 자, 그래서 계약이 깨지는 모습을 갖다가 우리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 이때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채무불이행의 모습은 약속한 날짜를 갖다 지키지 못하고 늦어지는 이행지체가 있고, 계약의 실현을 갖다가 완전히 불가능으로 만드는 이행불능이 있고, 그 다음에 덜 주는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수령지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따라서 계약이 깨지는 모습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채무자가 잘못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잘못한 게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요, 채권자가 잘못한 게 있어요. 채권자. 약속한 날짜에 안 가져가는 거죠. 수령지체입니다. 자, 여기 매매계약을 갖다가 봅니다. 갑이라고 하는 요 매도인이 있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매수인이 있습니다. 자, 물건을 갖다가 사고 파는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매도인이 채무자입니까? 매수인이 채무자입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 팔게요 라고 해서 매도인이고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 살게요 해가지고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건물 사고 파는 매매계약이 있을 때 채무자는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누구예요? 대답이 없으시네?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이런 것들도 우리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채권자, 채무자는요, 기준을 생각하셔야 돼. 자, 요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은요, 요 을이라고 한 사람은 매수인이니까 돈 줄 의무가 있죠. 대금에 관해서, 금전 지급에 관해서는 매도인이 채권자가 되고 매수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야. 그러나 물건의 인도를 갖다 기준으로 했을 때, 물건의 인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고요, 매수인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잘 보셔야 돼. 획일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말하는 게 아니고, 대금 지급에 관해서는, 돈 지급에 관해서는 매수인 을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까 채무자가 되고, 요때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돈에 관해서는 채권자는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재산적 권리, 특정 물건을 갖다가 인도를 갖다 목적으로 하죠. 물건의 인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권리 이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매도인은 인도할 의무가 있으니까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에 있어서는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기준에 따라서 채권자, 채무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기 대금 지급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채무자가 되죠. 자, 그래서 약정한 날짜가 중도금 1차, 2차, 3차 나눠주기로 했는데요. 1차 중도금 날짜 요거 잘 지켰어요. 근데요, 두 번째 지급하는 2차 중도금 요 날짜가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월 25일 날 2차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5월 25일이 지나도록 요 사람이 대금 지급을 했다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계약이 깨진 거죠. 그러면 이때 갑이라고 하는 요 매도인은요, 당신 나한테 약속한 날짜에 대금 중도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니까 나 이 계약 업동을 하겠습니다.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즉시 해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당사자가요, 중도금 지급이 연체가 됐을 때는 즉시 해지하기로 한다. 이러한 특약이 있을 때에는 특약이 있으니까 즉시 해지가 가능하지만 우리 민법은 계약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즉시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지체가 있을 때는요,
특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돼요.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줄 테니까 당신 언제까지 돈 넣어, 돈 줘 라고 이행을 독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돈 달라고 독촉, 최고를 하고 그 기간 중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자동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해제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해제권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요 기간을 정해가지고 돈 달라고 독촉했는데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해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도달이 됐을 때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행지체가 있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나서 이행이 없을 때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때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요, 물건의 인도에 관해서는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이 채무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 부동산 물건을 갖다가 대금 전부 다 지급받았는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아요. 그러면 자, 잔금을 갖다가 지급했는데 소유권을 다 넘겨주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있는 거죠. 이행지체가 있게 되면 이것도 즉시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소유권 등기 넘겨줘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독촉을 하고 있는데 요놈이 돈 더 주겠다고 요때 돈을 더 받겠다고 해서 병에게 이중매매를 저질러 버렸어요. 이중매매를 딱 저질러가지고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건물에 등기를 가져가게 되면 등기 가져간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요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돈 다 줬다고 하더라도 등기 받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요게 이행불능이 되는 거예요. 이행불능. 물건을 인도할 채무자가 이중매매를 했다 저질러가지고 적극가담 행위가 없이 병이라고 한 요 사람이 등기를 갖추게 되면 등기 받는 게 불가능한 거니까 이행불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행불능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불가능하죠? 불능으로 바뀌었을 때는 언제까지 해줘? 독촉할 필요가 없이 즉시 해제가 가능한 거예요. 즉시 해제. 자, 해서 이렇게 계약이 깨지는 건요, 이행지체라든가 이행불능이라든가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채무자 귀책사유입니다. 근데요, 수령지체는 뭐냐?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 다 받았습니다. 돈 다 받았으니까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한테 고마워요. 돈 다 줬으니까 빨리 등기 가져가. 물건을 냈다가 인도하고 등기 필요한 서류를 전부 다 넘겨줬는데 요 놈이 제 날짜에 등기를 이전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다 이전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이 사람이 여전히 등기 갖고 있는 사람으로 표시가 되죠. 소유자로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세금이 다 이 사람한테 나오죠. 이 사람한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손해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빨리 등기 가져가. 등기 가져가지 않으면 해제할 거야.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깨지는 거는 이렇게 채무불이행 4가지가 있다. 4가지. 근데요, 이렇게 계약이 깨지게 되면 권리자는 뭘 주장할 수 있느냐? 계약이 깨졌을 때는요, 계약대로 해줘라고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고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 너 때문에 계약이 깨져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물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계약의 효력에 있어서 계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 이행을 갖다가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고 손해배상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다. 그 내용이 165쪽에 보면 채무 불이행이 있었을 때의 구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해줘라고 하는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제 이행을 때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물어내라고 할 수 있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의 목적이 뭐냐? 계약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준거받을 수가 있고 해달라고 할 수가 있고, 계약이 깨지는 모습은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있었을 때는 국가에 대해서 어떤 걸 주장할 수 있느냐? 계약대로 해줘, 그 다음에 손해를 물어내,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때 채권자가 미리 보전하는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책임재산의 보전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약관계가 있어요. 이때 계약관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채권자, 이 사람이 채무자. 법원에 가가지고 강제이행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판결대로 이행을 해야 되겠죠. 이행을 안 해요.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이때 채권자가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보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전할 수 있는 제도가 2가지가 있어요. 그게 채권자 대위권하고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채권자 대위권하고 채권자 취소권이 있는데요. 우리 출제위원들은요, 채권자 취소권을 제일 좋아합니다. 채권자 취소권을 제일 좋아하니까 채권자 취소권을 갖다가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채권자 대위권은 개념만 알고 계세요. 채권자 대위권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온 건요, 개념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커다란 문제로 안 나왔을 따름이지 필요에 의한 건 가끔 한 개씩 이렇게 출제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대신할 수 있는 권리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을이라고 한 요 사람한테 받을 돈이 1억 원이 있습니다. 1억 원 해가지고 요 갑이라고 한 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받을 돈이 1억 원이 있는데요. 이 받을 돈 금전 채권이 변제기가 됐어요. 변제기. 반드시 채권자 대위권은요, 변제기 날짜가 돼야 돼요. 날짜가 돼야지만 약속대로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날짜가 되기 전에는 돈 내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년 약정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빌려줬다 그러면 6개월 딱 됐을 때 야, 돈 내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변제기가 돼야 돼요. 변제기. 자,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변제기가 될 것. 변제기. 변제기가 됐는데, 날짜가 됐는데 요놈이 약속한 날짜에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안 해요. 안 갚는다는 얘기죠. 안 갚는다. 그러면 이때 채권자는 불안하겠죠. 불안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재산을 갖다가 찾아보겠습니까? 재산을 찾아보겠죠. 찾아보니까 요때 요 채무자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A라고 한 요 사람한테요, 외상대금 3천만 원을 갖다가 받을 돈이 있더라.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요 사람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을 갖다가 받을 돈이 있더라. 상가 건물 점포를 갖다 임대차 해가지고 보증금 5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C라고 한 사람한테 빌려준 돈 2천만 원이 있더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는 겁니다. 이 받을 돈도 역시 변제기가 되는 거예요. 변제기. 그래서 돈 받을 날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 놈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놓게 되면 돈 있네. 돈 있네. 내놔. 이렇게 청구하는 걸 갖다가 피할 목적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변제기가 됐는데도 변제기 날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죠. 감춰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찾았을 때 채권자는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을에게 줄 돈을 갖다가 내가 대신 받아갈 테니까 을에게 주지 마라고 을의 권리를 갖다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걸 갖다 뭐라고 한다? 요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받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가 됐는데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 채무자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걸 따르는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제3채무자 그러는 거예요. 제3채무자. 이건 소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채권자 대위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자, 의를 보세요. 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은요, 개념만 딱 잡아놓으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이 16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채권자 취소권은 왜 중요하냐? 이거는요, 권리의 종류에서도 튀어나오고요, 108조 통정의 표시도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이걸 갖다가 우리 시험에서 박스형으로 2번을 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갖다 빌려줘가지고 1억 원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러면 채무자가 당연히 갚아야 되겠죠? 갚아야 되는데 채무자가 갚지를 않습니다. 채무자가 갚을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갖다가 변제하지 않고 이렇게 돈 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가만히 안 있겠죠. 가만히 안 있으니까 채권자가요, 강제 집행 경매를 신청할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채무자가요, 요 건물을 갖다가 상대방 을과 짜고 이렇게 가짜로 매매를 합니다. 가장 매매를 저지르죠. 가장 매매는 서로 짜고 한 거니까 통정허위 표시라고 부릅니다. 가장 매매로서 서로 짜고 통정허위 표시로서 매매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빼돌립니다. 빼돌려가지고 등기를 넘겨주죠. 통정허위 표시 가장 매매는 당사자사에서 언제나 무효이다. 이런 지문이 혹시 나오게 되면
언제나 무효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통정오의 표시 당사자사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맞아요? 틀려요? 빗소리도 듣기 싫어 죽겠는데 저 사람의 목소리가 더 듣기 싫어. 예. 통정오의 표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왜? 서로 짰으니까 합의가 존재하는 거죠. 네가 좀 가지고 있어. 알았어. 내가 가지고 있을게. 가지고 있으라고 한 것이지 너 가져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질 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정오의 표시 가장매매는 당사자에서는 언제나 무효이고 이때 무효는 상대적 무효니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해가지고 이렇게 가장매매로서 통정오의 표시를 다 저지릅니다. 그러면 이 가장매매는요 거짓말로서 이루어진 나쁜 계약이죠. 근데 이 나쁜 계약이 채권자 요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는 나쁜 계약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채무자의 사해 행위라고 부릅니다. 거짓말로서 손해를 끼치는 행위요. 사해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요때 요 채권자가요 요 계약을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요걸 갖다가 우리는 채권자 취소권 그런 거예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니까 채권자는 채무자가 저지른 나쁜 계약을 다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권리 보존이죠. 그래서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과 달리 채권자 취소권은요 무조건 반드시 소송해야 돼요. 이거는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소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갖고 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상대방 있죠? 요 상대방이라고 한 요 사람이 등기를 가져갔어요. 등기는 누가 해줘요? 국가 등기 담당 공무원이 하죠. 그러니까 등기 담당 공무원 B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놈한테 돈을 갖다가 빌려준 사실이 있고 요걸 갖다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갚고 요놈이 친구하고 짜고 빼돌렸으니까 내가 보여주는 차용증을 갖다가 보고 요 등기를 갖다가 요놈한테 되돌려주세요. 이렇게 와서 청구하게 되면 등기 담당 공무원이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차용증을 갖다가 믿고 등기 되돌려주면 돼, 안 돼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정신 나간지 안 나간지. 그래서 등기를 갖다 되돌리기 위해서는요 말만 가지고 되돌리는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되돌리기 위해서는 안타깝지만 뭘 해야 된다? 소송해야 된다. 소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때 원고는 누구냐 이거예요. 원고는 소송 제기한 사람이죠. 소송 제기한 요 채권자가 원고가 되는 거예요. 원고.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은요 이 사람은요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요 사람 원고가 돼가지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피고는요 채무자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피고는 누구예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막 찍어보는 거예요. 찔러봐가지고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기억해서 좋고. 자, 피고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이다. 을이다. 네가 해. 네, 제가 할게요. 을입니다. 을이라고 한 사람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대방 을이라고 한 사람이 피고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통정오의 표시의 당사자니까 선의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제3자 요 놈으로부터 넘겨받은 병이라고 한 요 사람이 있게 되면 요걸 우리가 제3자라고 하고 요 제3자는요 선의가 추정이 되는 거죠. 선의. 그러나 요 을이라고 한 사람은요 직접 당사자니까 선의가 추정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요 자기의 선의를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통정오의 표시 채무자가 아니고 그 자로부터 넘겨받은 상대방을 피고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 자, 그러면 이렇게 소송을 했다 제기를 해가지고 이게 승소가 됐습니다. 승소가 되면 등기가 되돌려 가겠죠? 등기가 되돌려 가게 되면 요 갑이라고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돌려 갑니다. 되돌려 가게 되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만 그 재산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송을 했다 진행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도 권리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다른 채권자도. 따라서 A 말고 여기 C라고 하는 D라고 하는 또 다른 채권자가 있다. 이 사람이 승소를 해가지고 되돌려 놓게 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도 요 재산에 대해서 똑같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은요 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습니다.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요거는요 법률 행위를 갖다가 한 날로부터 법률 행위 즉 계약 체결이 있던 날로부터 5년까지 5년 그 다음에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모르고 지나가면 5년 지나면 소송 못하는 거고요. 알게 되면
안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거예요. 일반적 취소권 행사는요, 한 날로부터 10년이고, 그 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죠. 그래서 취소하렵니다. 이거는 10년 또는 3년이지만, 채권자 취소권은 5년 1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5년 1년.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제3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수당사자. 자,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갑 또는 을,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계약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이건 다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일방이죠. 그래서 한 사람씩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요, 계약을 갖다 체결을 했는데 두 사람 이상 존재하는 게 있어요. 갑이라고 한 사람이 건물을 갖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건물을 다 갑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을과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 커다란 건물을 갖다가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두 사람이 역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매도인도 두 사람 이상이 되는 것이고 매수인도 두 사람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 사람이 아니고 1인 이상이죠. 2인 이상.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다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다수 당사자. 그래서 계약을 갖다가 체결을 했을 때 당사자가요, 어느 한쪽이 두 사람 이상 존재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다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 권리가 채권이고 의무가 채무니까 다수 당사자 채권 채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수 당사자 채권 채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 채무 하나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건 개념만 잘 보시면 돼요. 연대 채무가 있고 보증 채무가 있는데요. 연대 채무는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계약하는 거고요. 보증 채무는요, 채권자하고 보증인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다수 당사자로서 일방이 두 사람 이상 존재했을 때는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분할 채권, 분할 채무예요. 그러나 성질상 이 건물을 갖다가 쪼개서 주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죠. 건물은 쪼개서 주는 게 다 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성질상 분할하지 못하는 건 불가분 채권 채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연대 채무가 뭐냐 이거죠. 연대 채무. 연대 채무 관계가 있고, 자, 그 내용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자, 170쪽에 보면 연대 채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보증 채무가 나와 있어요. 연대 채무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 B, C 요 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요 사람이 와가지고요, 돈 좀 빌려주세요. 뭐에다 쓰려고? 사업자금이야. 얼마나 쓰려고? 3억 원이요. 3억 원 그렇게 큰 돈을 갖다가 빌려줍니다. 빌려주게 되면 이때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채권자하고 채무자 이렇게 금전 소비대 체결을 하죠. 그러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이건 불가분 채권 채무가 아니고 분할 채무가 되는 거예요. 별도의 특약이 없으니까. 특약이 없으니까 분할 채무가 됐다는 얘기는 n분의 1로 쪼개서 변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A라고 한 사람도 1억, B라고 한 사람도 1억, C라고 한 사람도 1억이죠. 변제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까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채권자가요, 1억 원 갚어, 1억 원 갚어, 1억 원 갚어 이렇게 각각 청구하는 거죠. 분할 채무니까. 그럼 채권자는 행복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자기가 3억 원을 갖다 빌려주고 나서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은요, 각각의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분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바닥이 아픕니다. 발바닥 부르트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채권자가요, 금전 소비대차 일단 체결을 하면서 특약을 붙여요. 특약.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돈 빌려줄게. 돈을 갖다 빌려주는데 변제기가 됐을 때 내가 받을 돈을 갖다가 내가 선택한 한 사람한테 다 받기로 하자. 다 받기로 하자. 그래야지만 내가 빌려줄 거야.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변제기가 됐을 때 당신이 선택한 한 사람이 전액 변제하기로 할게요. 해가지고 요걸 딱 하게 되면 요걸 따로 뭐라고 하느냐? 요걸 연대채무라고 하는 거야. 연대채무. 특약이 있으니까 요때 변제기가 딱 돼가지고 요 채권자가요, A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다 갚아.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사람이 이익 청구 받았으니까 요 채무자가 전액을 변제하게 되면 다른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게 되죠. 요걸 연대채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채권자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특약을 붙여가지고 채권자가 왕 되는 계약을 했다 우리는 연대채무라는 말을 쓴 거.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는 내가 일부분 면제해줄게. 면제도 해줄 수가 있고, 네가 다 갚어 이렇게 한 사람한테 다 청구할 수도 있고, 아예 네가 1억 갚고 네가 2억 갚어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거기 조문을 갖다가 보시면, 자, 413조 요게 바로 연대채무의 뜻입니다. 의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행이 있으면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게 됐을 때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대채무라 한다. 연대채무.
그래서 개념을 갖다가 보셔야 돼요. 연대채무는요, 채권자하고 채무자들 사이에서의 특약이 존재하는 거예요. 특약. 그럼 이때 채권자는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A, B, C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일부를 갖다 면제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아예 네가 일부 갚어, 그 다음에 네가 나머지 갚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채무는 뭐냐 이거죠. 보증채무. 이 보증채무라고 하는 것도, 요것도 다수 당사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채무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까. 자, 갑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요때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한테 돈을 갖다 빌려줍니다. 3억 원을 빌려줍니다. 3억 원을 갖다 빌려주는데요. 요 사람이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담보가 없어요. 불안하겠죠. 불안하니까 보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돈을 갖다 빌려주지만 당신 담보 가치가 없으니까 내가 보증을 요구할 테니까 보증인 두 사람 데리고 와. 보증인 두 사람. 그래서 요때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두 사람한테 보증을 부탁을 합니다. 보증을 했다가 부탁받고 보증선 사람을 딱 우리는 수탁보증인 그러는 거예요. 수탁보증인 해가지고 부탁해 해가지고 보증을 서줍니다. 그러면 여기 채권자가 있고 여기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증인이 존재합니다. 보증인이. 이때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하고 보증인입니까? 채무자하고 보증인입니까?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될 것이냐? 1번. 그 다음에요. 이때 보증 좀 서주세요. 보증 서줄게. 요 두 사람을 갖다가 보증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냐? 2번. 그게 아니고 여기 채권자하고 보증인 사이에 체결되는 게 요게 보증계약이냐? 요게 3번입니다. 1번, 2번, 3번 가운데서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1번, 2번, 3번 가운데 어떤 거예요? 3번입니다. 3번이 보증계약의 당사자예요. 그래서 채권자하고 보증인 사이에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 계약이 바로 보증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보증계약이 체결이 되는데요. 을이라고 하는 채무자가요, 사기 또는 강박을 저질러가지고 요 놈 때문에 원하지 않은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제3자 사기 강박이 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증인은 언제나 취소하는 게 아니고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안에서 취소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증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을이라고 하는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우리가 대신 갚을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요게 보증계약이에요. 그래서 보증계약은 채권자하고 보증인이 체결하는데요. 별도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으면 분할채무가 되는 거예요. 분할채무. 분할채무가 되니까 n분의 1로 갚는 겁니다. 요 사람이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때 보증인들은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자면 1억 5천씩 변제하는 거야. 1억 5천씩. 근데요, 그러다 보면 채권자는 빌려주고 나서 자기 다리로 뛰어다니니까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보증을 갖다 체결하면서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 보증이 돼버리면 난리가 나죠. 따라서 요 사람이 변제액이 갚지 못하면 이 사람과 똑같은 날짜에 당신들도 전액 변제하기로 하자. 그래야지만 빌려줄게. 이게 연대 보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 보증이 됐을 때는요, 채무자하고 보증인 두 사람 이상, 그래서 다수 당사자 채권 채무가 되고 분할 채무를 갖다가 원칙으로 하지만 특약이 있을 때는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연대 보증. 자, 그래서 우리가 보증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증인이 채권자의 계약으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하는 게 바로 보증 채무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72쪽에 보면, 자, 이렇게 계약을 했다 체결을 했을 때 그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를 갖다가 넘겨주는 게 있고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갖다가 넘겨주는 게 있어요. 이걸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이 채권양도하고 채무인수, 금년도에 나온 것이 바로 채무인수의 개념이 나왔죠. 채무인수. 자, 이 채권양도하고 채무인수는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